얘한테 다 뺏기잖아요. 경쟁에서 좀 밀린다 생각하면 그 중에 멸종하는 종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종이 그렇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생물교육 전공에서 생물 다양성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정종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입된 외래종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참게장 아시죠? 네. 참게장 해먹는 그 참게. 또 우리 그 칡즙 먹는 칡, 또 이제 우리 가물치 같은 물고기들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아주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칡은 어떻게 외국으로 유입돼서 어떤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칡은 우리나라와 중국 뭐 이런 쪽 동아시아 쪽이 원산인데요. 1930년대에 미국의 큰 평원이 있죠. 미국의 동남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크게 가뭄이 들고 토네이도 같은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표토층 같은 것들이 다 휩쓸려 내려가고 집안이 굉장히 약화가 됐다고 해요. 근데 칡 같은 경우는 뿌리가 깊고 그 다음에 쫙 퍼져요. 그러니까 토양 침식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이제 널리 장려해서 심었대요. 근데 칡이 굉장히 그 번식력이 빨라요. 굉장히 금방 퍼져가지고 거기를 다 뒤덮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쪽 지역은 날씨도 좋고 이 식물이 생장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 뒤덮게 되었어요. 이 칡은 덩굴식물이거든요. 덩굴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물을 감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감고 올라가는 식물의 잎을 가리게 되죠. 잎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의 장소잖아요. 다른 식물이 원래 있던 식물의 그 잎 위에 자기 잎을 두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식물은 광합성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돼요. 이 광합성은 우리로 치면 사실 밥을 먹는 거나 다름없는데 밥을 못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밑에 식물들을 고사시킵니다. 칡이 다른 식물을 타고 넘어가는 거, 그런 어떤 식물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쇠락한 지역들은 사람이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뭐 집이라든지 버리고 간 자동차 위를 칡이 다 덮게 돼 있어요. 이 칡이 덮고 있는 것을 상당히 그 쇠락의 상징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양식으로 그러니까 칡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반찬 이런 걸로 해 먹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천적도 없이 계속 쭉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외국으로 간 것 중에 또 뉴스에서 참게를 많이 봤는데요. 네. 사실 참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즐겨 먹고 좋아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로 가서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참게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동남 참게라는 종이 있는데 말 그대로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주로 나와요. 그 다음에 한강, 임진강, 금강 쪽에 나오는 참게가 있어요. 이 참게는 이쪽에서부터 중국까지 이렇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유럽으로 가져갔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 막 전 세계로 막 퍼졌잖아요. 특히 유럽에 가서 유럽의 라인강이라든지 강들이 많잖아요. 특히 라인은 운하가 발달된 곳이에요. 운하가 발달돼 있으면 이렇게 뚝을 다 쌌잖아요.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참게의 어떤 생태적인 특징이 있냐면 참게는 구멍을 뚫어요. 뚝에다가. 구멍을 뚫고 뚝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참게가 굉장히 덩치도 크잖아요. 자기보다 작은 동물들을 다 잡아먹는 굉장히 강력한 포식자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하천에 생태계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어떤 뉴스를 봤고 그래서 그 참게 연구는 원래 원산지인 우리나라 중국보다는 유럽에서 더 연구가 먼저 시작됐고 더 많이 일어난 거예요. 워낙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요. 우리에게는 그 참게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인기 있는 음식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도 그걸 먹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 거부감을 많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지금 참게는 유럽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참게를 수입해서 먹으면 안 될까요? 뭐 그래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신선도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거기서 아마 수입해 오려고 하면 잡아가지고 냉동을 시켜가지고 갖고 오는데 물류비용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네. 얼마 전에 왜 이탈리아에서 그 블루크랩이라고 하는 그 종이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이탈리아 원래 원산이 아니고 그게 미국 동부 지역이 원산인데 우리나라 꽃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같은 꽃게과인데 색깔이 파란색이라서 이제 블루크랩이에요. 이 꽃게 종류들이 굉장히 억세거든요. 이 집게의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하니까 굉장히 닥치는 대로 그 생태계를 해양 생태계를 파괴했는데 뭐 우리나라 특정 업체가 거기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긴 했는데 아마 그다지 인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가물치는 어떻게 외국에 유입돼서 어떻게 생태계를 교란시키나요? 가물치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가물치 낚시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대형 담수 물고기예요. 거의 한 크면 1m 이상도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정말 강력한 육식성 어류거든요. 그래서 육식성 어류들은 힘이 좋기 때문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손맛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좋아하는데, 이게 미국 같은데 식용이라든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거기서 원래 양식장 같은 데서 키우다가 이게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웬걸? 거기 가니까 너무 먹을 곳이 천지인 것이죠. 그래서 가물치가 거기 그 하천 생태계에 있는 것들 쑥대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물치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천 물을 가둬가지고 살어제, 물고기를 죽이는 약을 투입해가지고 거기 물고기를 다 죽일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같은 데서는 정말 끔찍한 생태계 교란종이 되겠죠. 지금까지 들었을 때 외래종은 되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인식이 안 좋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외래종들은 정말 해로운 역할들만 하게 되나요? 외래종이 오래되면 사실은 거의 그 나라의 토착종이 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귀화종이라고 합니다. 귀화종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원래 귀화 식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 그러니까 얘들이 적응을 하기 전까지 그 외래종들은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생물들이 먹이사슬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식물인 생산자, 그다음에 식물을 먹는 1차 소비자, 그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는 3차 소비자. 안정된 어떤 그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생태계 균형이라고 하죠. 근데 갑자기 거기에 불청객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청객이 들어와서 식물을 더 막 먹어요. 얘가 이제 식물을 잘 먹는 애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식물을 먹게 되면 기존에 식물을 먹던 1차 소비자들이 얘한테 다 뺏기잖아요. 경쟁에서 좀 밀린다 생각하면 그 중에 멸종하는 종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종이 그렇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침입종 또는 도입종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게 세월이 오랫동안 이제 흐르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생태계 먹이사슬의 구성 성분으로서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안정된 생태계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걸 귀화종이라고 하죠. 귀화종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서양 민들레 있죠? 우리가 보는 민들레가 대부분 서양 민들레예요. 그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사실은. 식물 중에 관상용으로 들어온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종이 아니에요. 네. 약간 정확한 정의 기준이나 있는지 아니면 진짜 천적이 없는지. 일단 생태계 교란종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얘를 잡아먹는 천적이 없거나 있어도 천적이 서식하는 범위랑 달라가지고 잘 잡아먹지 못하는 경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블루길이라고 하는 물고기 들어봤어요? 네. 블루길을 우리나라 이제 말로 파랑볼 우럭이라고 합니다. 파랑볼 우럭과 큰잎 베스, 낚시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들이긴 한데 식용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얘들이 워낙 번식력이 좋아요. 생태계 교란종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번식력이 좋아요. 하지만 블루길이나 큰잎 베스를 잡아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가물치 같은 애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제 가물치랑 같이 있는 곳에서는 가물치들이 다 잡아먹어요. 가물치, 쏘가리 같은 우리나라 육식성 어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다 잡아먹는데, 그런 애들이 없는 곳에서는 번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서 블루길이라든지 큰잎베스 같은 애들은 자기보다 작은 갑각류,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 개구리 이런 애들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생태계를 쑥대밭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태계 교란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덩치가 커요. 뉴트리아 본 적 있나요? 네. 네, 이만해요, 이만해. 거의 오. 이만한 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쥐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만한 쥐인데, 뉴트리아는 원래 고기랑 모피를 위해서 들어왔거든요. 그 고기가 굉장히 맛있대요. 닭고기 맛도 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피, 그 털이 굉장히 이뻐가지고, 그걸 위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설치류 하면 왠지 거기에 거부감이 있잖아요. 눈을 감고 먹으면 맛있을 텐데, 이게, 쥐야? 쥐고기? 그런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선뜻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도가 없으니까 이제 농장주들이 이제 그걸 안 키우고 막 예를 들어 방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뉴트리아가 퍼지게 된 거거든요. 뉴트리아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끼친 큰 해악은 뭐냐면은 습지식물들 다 잡아먹어요, 이렇게. 습지식물들을 막 뿌리 갉아먹고 막 하다 보니까 습지식물들이 성장하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지 자체가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 주변이 막 허물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애들이 또 굴 파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만 했으면 사람들이 그냥 놔두겠다 생각했겠지만, 얘들이 벼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습지 주변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논습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벼를 키우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벼 키우는 데까지 와가지고 싹싹 긁어 먹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죠.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제 뉴트리아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있어요. 사실 수달 같은 애들이 잡아 먹을 수는 있어요. 수달이라든지 뭐 삭 이런 애들이 공격은 할 수 있겠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또 무리지어서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애들이. 그리고 굴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굴 속에서 숨어 있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거의 천적이 잘 없는 그런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천적이 없거나 아니면 천적이 있어도 그 서식 범위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크나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생태계 교란 중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번식력 얘기했었죠. 네.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알을 한 번 낳으면 4,000개에서 2만 개 정도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해요. 암컷 한 마리가. 부화하면 금방금방 그 숫자를 늘릴 수가 있겠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 중은 일단은 천적이 없거나 있어도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 그 다음에 번식력이 왕성하고 또 우리나라 생태계의 그 경쟁 종들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생태계 교란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황소개구리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개구리를 잡아서 이렇게 먹었어요. 사람들이 국을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단백질 원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이제 농업 국가잖아요. 벼를 이제 재배해서 쌀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단백질 원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1959년도에 그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황소개구리를 들여왔어요. 사실 외국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급 음식재로 해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선호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거죠.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식을 하다가 도망을 가잖아요. 이렇게 네. 도망을 가면서 진짜 전국적으로 다 퍼졌습니다. 제가 석사 공부를 하던 거의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진도로 조사를 갔는데 진도는 섬이잖아요. 진도 안에서도 황소개구리가 발견됐어요. 어떻게 갔는지는 참 궁금하긴 네. 한데 전국적으로 다 황소개구리가 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만 해도 이만해요. 굉장히 커요. 황소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진짜 소가 우는 것처럼 커요. 길이가 보통 20cm에서 30cm 사이 정도까지 크니까 이 등치가 커지면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작은 개들은 굉장히 높은 소리가 나고 하이톤 소리가 나고 큰 개들은 낮은 톤 소리가 나는데 개구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작은 개구리들은 굉장히 높은 소리가 나지만 황소개구리처럼 큰 애들은 소처럼 이렇게 낮은 음을 내는 거예요. 또 황소개구리의 성체 같은 경우에는 육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작은 것들을 다 잡아먹어요. 다른 개구리 종류, 도롱뇽, 물속에 사는 갑각류, 심지어 뱀들도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생태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최근에 황소개구리 그 개체군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궁금하죠? 왜 그런지. 네. 근데 처음에 아마 우리나라 종들이 황소개구리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지? 먹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황소개구리 천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새들도 이렇게 외가리, 백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포식자들이에요. 그런 포식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황소개구리나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를 정말 잘 먹습니다. 또 물에 사는 우리나라 최상위 포식자가 수달이에요. 수달 같은 애들이 또 황소개구리 맛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고요. 또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황소개구리가 도입종이잖아요. 외래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들어온 애들은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못해요.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규배가 일어나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이런 거에 잘 적응을 못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점점 우리의 생태계로 포함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보니까 강에다가 가물치를 풀어서 황소개구리를 먹게 해서 일부러 종의 수를 줄이는 라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나라에 피해를 많이 끼치는 외래종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일단 그런 천적을 이용한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근데 천적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가물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죠. 하지만 이제 가물치가 좋아하는 환경이랑 황소개구리가 좋아하는 환경이 100%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가물치 풀어놨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버려요. 근데 황소개구리는 여기 있어. 그러면은 별 큰 효과는 없는 거죠.
또 천적을 들여와서 제거를 했는데 그 천적이 오히려 다른 야생 그 지역에 있는 토종 생물들을 잡아먹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걸 퇴치하느라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쉽지 않은 방법이고요.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이 직접 사람들이 제거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뉴트리아나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 그걸 잡아오면 돈을 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환경단체에서 이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 제거해주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개체 수를 줄이게 되면 유전적으로 점점점 덜 다양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환경 변화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쉽게 개들이 갑자기 개체군이 확 꺾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절멸, 즉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제 유전적 다양도를 거의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한번 들어온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 때문에 급격히 줄어든 경우도 있어요. 꽃매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은 없어요. 우리 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꽃매미 약충이라고 해서 원래 꽃매미가 완전 변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충이라고 날개가 안 달린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새끼들이죠. 꽃매미 새끼들은 막 땅을 톡톡톡톡 뛰어다녀요. 뛰어다니고 꽃매미 성충이 되게 되면 날개에 이렇게 막 반점이 있는 그런 약간 나비처럼 생긴 그런 애들이 되는데 얘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많았어요. 저도 학교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큰 문제다 생각했는데 어느 해인가 급격하게 탁 줄어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해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꽃매미가 이제 겨울을 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개체군 크기가 확 줄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실 뉴트리아 같은 경우도 원래 남미가 원산이거든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곳 되게 따뜻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겨울을 못 나고 죽었어요. 처음에 들어왔던 뉴트리아들은. 근데 이듬해 들어온 뉴트리아들은 그 겨울을 넘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탈출해가지고 야생, 특히 이제 남부 지역에서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포늪 아시죠? 우포 습지. 우리나라 그 람사르 보존 습지에 들어가 있는 우포 습지에 뉴트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삽니다. 제가 그쪽에는 뉴트리아의 유전적 다양성 연구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많이 살고 거기서도 계속 포획을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나 봐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뉴트리아가 아까 더운 데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위쪽으로 못 올라온 이유가 이제 남부 지역은 그나마 좀 따뜻한데 겨울에 이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워요 겨울에. 그래서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후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겨울도. 그렇게 되면은 뉴트리아가 점점 북상할 가능성이 있고 시뮬레이션 한 연구 결과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몇 년 안에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어요. 그만큼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 침입종, 생태계 교란종이 더 확산되고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기후가 바뀐 우리나라에서 또 새롭게 발견될 만한 외래종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열대 지방에 있는 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죠. 큰 경향은 보이고 있지만 사실 어떤 종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여기서 이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없어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착한 종이었는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게 나쁜 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황소개구리도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해를 끼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어요. 방역하고 검역도 하고 하면서 연천 차단하고 있지만 틈새를 뚫고 들어온 애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어떤 종인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본 논문 중에 이 생태계 교란종이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정착하는 데까지 수많은 그런 관문을 뚫어야 된대요. 일단 들어와가지고 번식도 해야 되고 또 천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천적의 눈도 피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집단이 크게 커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힘든 단계를 거친 애들이에요. 그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다 소멸해가지고 없어진 애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 어떤 애들이 들어온다? 이건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태계 교란종에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고요. 또 생태계의 변동성을 이제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급격한 지구 온난화제, 수많은 도입종들의 도입으로 인해서 막 요동치고 있어요. 교란도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련돼서 그런 생태계 교란종을 연구하면 어느 정도 힌트, 실마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에 관련된 연구,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